오늘은 11시에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좀 땡겨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이제 요즘에 주로 뭐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이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이건데 이걸 다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를 일부 가르쳐서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잖아요. 어제 우리 박정희 원장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협이 아니지. 농협은 농협이라고 적었습니다. 농업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정보화혁명,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이 색깔 안 보니까 파란색 바꿔요. 그래서 이게 1차 산업혁명이고 이게 농업혁명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음식이 남아돌고 뭐 다이어트를 하고 이렇게 된 지가 100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농업 분야에서 그 작물의 DNA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확 늘린 게 한 8, 90년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벼 보면은 통일벼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농사 지어보면 안 계시겠지만 나도 진 적 없지만 농사 짓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똑같은 벼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개수하고 지금 벼의 개수 나오는 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품종 개량 그리고 농업 어떤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위에서 흔히 말하는 농업혁명이 이제 일단 있었고, 그다음에 산업혁명.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말한 거는 이제 최근의 농업혁명이고 1차, 2차, 3차, 4차를 말할 때는 몇백 년 전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된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익히 이제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시작된 그거죠. 증기 자동차가 나오고 뭐 증기기관이 나와서 방직 공장이 생기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게 기계를 우리가 생산에 활용을 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진 거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산업혁명이 되다 보니까 대중교육이 필요했죠. 대중교육. 이거 덕분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산업혁명이 되고 나니까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었고, 물건을 이제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하나고, 두 번째가 식민지. 얘 때문에 세계 1, 2차 대전 뭐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첫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공장 근로자야. 그렇죠. 그럼 이제 찰리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기억나죠? 이렇게 뭐 바퀴 토니 바퀴 돌고 뭐 찰리 채플린 거기 막 껴서 한 바퀴 돌리라고 뭐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장 근로자들한테 어떤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하라는 걸 시키고, 그거대로 공장 근로자들이 이제 작업을 해주면 생산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공장 근로자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면 사고 나잖아요. 불량이 나오고. 그러니까 작업 지시서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작업 반장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뭐 말귀를 알아듣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대량으로. 그래서 의무교육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학교는 귀족들 자녀들만 다니고 보통의 자녀들은 뭐 어렸을 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거. 근데 이 산업혁명 덕분인지 하여튼 공부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게 하나고, 그리고 또 왜 의무교육이 또 필요했냐면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팔아야 되잖아. 대량으로 소비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소비자들이 또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소비자들이 글을 못 읽어, 사용설명서를 못 읽어. 그럼 선풍기를 못 쓰죠. 그리고 이거 좋은 거라고 막 TV 광고를 하고 라디오 광고를 하고 막 이렇게 소비자들 현혹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글을 못 읽어. 뭐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돈 들여서 마케팅을 해봐야 그 현혹돼 주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영국을 예로 들자면, 유럽이 이렇게 있고, 잡는 겁니다. 여기가 영국이겠지.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괜찮아. 됐어. 이거 거부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영국이야. 여기가 미국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업화 혁명이 많이 일어났어.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투입시킬 공장 근로자들도 많이 합부해서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만들면 이거 좋다고 막 광고하면 현혹돼가지고 사주는 사람들 많이 만들었는데, 영국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영국 내에서 생산하고 영국 내에서 소비하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일단 재료. 그러니까 직물 산업이 제일 중요했잖아. 옷감 이런 거 지금 우리 입고 있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양털이라든지 그 목화에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을 뽑아내야 되는데, 영국 섬나라잖아. 근데 이 안에 있는 재료는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의 이제 남북 전쟁에도 영국이 큰 영향을 끼친 거야. 원래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아시다시피 밑에 있는 데는 노예가 아직은 필요하다. 그리고 북쪽 동네는 노예 필요 없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북부연합이 흑인 노예들 불쌍해서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산업구조 자체가 북쪽에는 그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들을 동원해서 면화를 따는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산업구조였어. 여기는 공장이 많았다. 남부에는 이제 면에 목화? 이제 그거를 이제 노예를 동원해서 따야 되는 그런 농장이 많았어, 이게. 그래서 전쟁을 막 했죠, 둘이. 근데 처음에는 남부군이 유리했어. 왜 유리했냐면, 영국이 남부군을 후원했거든. 왜냐면 영국이 이쪽에 목화씨가 필요한 거야. 그거를 수입을 해야지만 직물을 생산해서 그거를 인도에다 파는 거지, 비싸게. 그리고 그거를 중국한테 팔고 대신 아편 주고, 이렇게. 양아치 애들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남부군이 이기다가 이제 영국 애들이 점점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목화는 별 돈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목화를 여기다 사다가 만들어서 인도에 파는 게임은 별 재미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북부의 어떤 산업지대가 영국의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부를 후원하다가 북부를 후원하는 바꿨어. 그러면서 북부군이 통일한 거야.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후원하던 일가가 로스차일드 가문이야.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여기는 이제 지금도 얘네 가문이 이제 세계의 어떤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가문들 중에 하나인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이 많은 그런 가문이죠. 얘들이 남부군을 후원하다가 북부군을 후원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얘들이 똑같은 짓을 나폴레옹 때도 해요. 나폴레옹 때. 얘네가 나폴레옹을 후원했었어, 처음에. 나폴레옹 후원해서, 왜 나폴레옹을 후원했냐면, 나폴레옹이 하자는 거를 지켜보니, 유럽의 어떤 교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으로 얘네가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 내버려 뒀더니, 쓸데없이 러시아도 쳐들어가고, 난동을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그때부터 영국군을 후원하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전투에서 영국군을 이기면서 나폴레옹이 유명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세계사를 보면 전쟁이라는 게 있으면 그 뒤에 다 돈이에요, 돈, 사실.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식민지 얘기는 왜 나오냐면은, 영국이 자기들 섬나라 안에서는 생산하고 소비하고 원료를 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식민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얘들이.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데. 근데 식민지를 이렇게 호주라든지 이렇게 만들면은 거기서 재료를 가져와.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팔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거기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어서 또 다른 데서 팔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식민지가. 그쵸?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세계대전이 왜 터졌냐면은,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다
다 이 게임에 들어간 거야. 식민지 게임. 근데 독일이란 나라가 프로이센으로 이제 그러니까 독일이란 나라가 뭐랄까 이렇게 되게 쪼개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은 진작에 이렇게 단일 국가가 돼가지고 식민지 게임을 시작을 해버렸는데 독일이란 나라는 이렇게 소국들이 연합이거든. 그러니까 프로이센으로 통일이 뒤늦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근대 국가 시작이 좀 늦었어. 근데 독일은 독일 사람들 성향상 이게 되게 잘 되거든. 되게 정교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산업화를 되게 빠른 수준에 딱 올렸는데 독일이 이제 프로이센은 그 정도 발전시켜 보니까 자기들도 식민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식민지를 수집하려고 딱 나가봤더니 쓸만한 데는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독일이 야 너 보니까 저 북아메리카에 뭐 이집트 저런 데는 뭐 실제로 쓰지도 않던데 저런 거 다 줘. 그럼 이렇게 내 유심히 지도 봤더니 뭐 저희 동남아시아 저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애들이 아예 지금은 내가 안 쓰는 식민지지만 요긴할 때가 있어. 내가 주게도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독일이 에이 짜증난다고 이렇게 한 게 전대 세계대전 2차전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되게 웃긴 게 그 남미를 보시면 남미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포르투갈하고 어디야 스페인이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얘들이 남미가 뭐 있는데 뭐 다 뭐 언어도 틀리고 생긴 거다 다르고 막 복잡해.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여기는 스페인 내고 우리가 식민지할 테니까 여기는 포르투갈에 뭐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남미가 보면. 그리고 그 아프리카도 보면은 국경이 되게 희한하게 잘려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지도를 잘 봐요. 근데 실제 부족은 뭐 여기 있고 뭐 막 역사적으로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애들이 모르겠고 그냥 자대고 그은 거야 그냥 나라를. 그러니까 아직도 서로 갈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하고 이렇게 다르잖아. 근데 그냥 자대고 쫙 그어가지고 여기 위에는 A, 밑에는 포르투갈 이래버린 거야. 지금 이 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식민지를 나눌 때 자대가 그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남미도 그런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식민지 때문에 이제 뭐 세계대전 2번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이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먹으려고 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은 원래부터 우리나라 속국이라고 믿고 있었고 러시아가 우리를 먹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은 그 러시아가 보면은 지도 했던 걸 그 세계 지도를 보면은 러시아가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지구를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길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러시아가 그런 얘기 들어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 동쪽에 항구가 몇 개 있는데 겨울 되면 얼어버려. 그런데 만약에 얘네가 이제 한반도를 가져가면은 여기는 겨울에는 안 오는 항구가 삼면에 있으니까 러시아가 되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근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청나라가 영향력이 없어졌고 다시 러일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러시아를 몰아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잘 안 배우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원래는 미국도 우리를 식민지 하려고 했어. 원래는. 근데 왜 미국이 딱 보기에 지리적으로 여기 관심이 있거든. 여기를 먹으면 이제 중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런 게 되니까. 근데 그 유명한 노무라 테치아 조약으로 그 노무라가 일본 사람이 있고 테치아가 뭐 일본계 미국인지 하여튼 미국 사람이라는데 그 둘의 어떤 외교관들이 서로 비밀 협약을 맺은 거야. 내용인 즉슨 그냥 한국어 일본 니네가 식민지하는 거 우리가 봐줄 테니까 우리 필리핀 먹는 거를 좀 협조해 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친미주의자들의 착각이 우리가 사실 지금 필리핀 사람 영어 잘하잖아요. 왜냐면 미국 식민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어 대신에 영어를 그랬으면 영어를 집어넣어서 잘했겠죠.
이제 아시는. 하여튼 이제 그런 히스토리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다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때문에 세계전쟁을 2번이나 한 거야. 얘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식민지 계속 경쟁하다가는 우리 멸종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똑똑하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식민지를 풀어주자.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식민지를 하나 둘 셋 하면 풀어주자. 대신에 우리는 똑똑하니까 식민지를 안 해도 교묘하게 식민지에 준하는 효과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하나 둘 셋 하고 식민지 다 풀어준 거야. 전 세계에. 그러니까 식민지 치하에 있는 사람은 불쌍해서 풀어준 게 아니야. 우리나라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 세계대전 2번이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런데 아시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식민지에 벗어난 유일한 나라가 있어. 어딜 거야? 최근에 축구 때문에 우리가 좀 분노하는데 베트남만 유일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나. 베트남 식민지는 누가 있냐면 프랑스가 있지. 그래서 외인 부대 막 그런 유명한 애들이 막 와가지고 난동을 막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전쟁을 스스로 힘으로 독립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독립이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야 니네 민주주의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서 베트남 나 민주주의 그런 거 관심 없고 일단 독립전쟁 30년에 겨우 독립했는데 니네 또 뭐냐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산업혁명이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무슨 대중교육이 어떻고 식민지가 어떻고 뭐 세계대전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단순한 기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뀐 거고 판이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안 했으면 여기 지금 고등학교 우리 9명 되나? 이 중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2명밖에 안 돼. 산업혁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산업혁명 때문에 의무교육이 대중교육이 의무교육이 때문에 다 다니고 이렇게 큰 변화를 준 거야. 이거고 그 다음에 정보화 혁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IT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거요. 이게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3차, 4차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외국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미국도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안 써. 잘. 왜냐면 이미 이 상태에 왔기 때문이야. 이미.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8년 시점에서 농업혁명이 어떻고 산업혁명이 어떻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정보혁명 어떻고 이건 1980년 90년대 얘기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갔고 그 단계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 이 앞에 대통령 선거 때 안모 씨께서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아세요? 문모 후보한테 그 종목인가요? 3D 프린트 아세요? 뭐 3D 뭐 이렇게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 사람 덕분에 이 말이 유행어가 된 거예요. 유행어가 된 건데 사실은 별 얘기도 아니라는 얘기지. 이미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런데 자 내가 어제 생각을 하다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이거 다 지우고 자 보세요. 이미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에 와 있고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도 있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중요한 게 있어요. 1400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세계사에 관심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도야 이게? 임진왜란? 나 우리나라 역사에 이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연도라는 거야. 149. 그렇죠? 근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보다 훨씬 먼저 발견한 두 사람입니다. 그 하나가 그 당나라 시절에 정하라고 하는 황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생목인이야, 생목인. 그러니까 이제 생목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렇게 이슬람, 그러니까 중동 쪽 사람들 중에 장사에 능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그 이제 당나라가 사실 선비족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실리적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리 프로야구로 치면 용병투수 뭐 이런 거죠. 그 사람들한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요직을 맡기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털을 잡고 살다 보면 이제 중국 사람 결혼하고 막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눈의 색깔은 이제 아무래도 중동 계열이니까 뭐 파란색이고 막 그런 거야. 외양은 점점 중국화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생목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사람 생목인인데 당나라 시절에 정화라고 하는 한관이 7번에 걸쳐서 함대 같은 걸 조직해서 전 세계 일주를 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밑에 보면 희망봉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아프리카면은 이게 이제 아시아고 그림 이상해.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코스타 다가마가 이 사람이 이걸 발견했잖아요. 이 항로를. 이렇게 돌아서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발견했었는데 정화라는 사람이 이걸 훨씬 먼저 발견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프리카 밑을 돌아서 유럽으로 가는 그 경로도 이 사람이 먼저 발견했고, 더 웃기는 사실은 이 정화라는 사람이 콜럼버스보다 훨씬 먼저 신대륙을 발견해요.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국이 이쪽에 있으면 이게 미국일 거 아니야. 어디를 갔냐면 알래스카를 갔어. 알래스카도 어쨌든 뭐 미국 땅이니까. 근데 정화가 알래스카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막 집도 얼음집이고 뭐 옷도 이상한 거 입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 불쌍한 거지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먹을 거 같은 거 막 이렇게 주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약간의 조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뭐 1,000,000원어치 기부하고 뭐 붕어빵 5개 받아온 거야. 그리고 이제 당나라 당태종한테 내가 이제 조공을 받아왔다. 이제 저게 완전 볼모지다. 뭐 이런 거 끝난 거예요. 그 사례가 하나 있고, 내가 아침 매일 보였지만은 그 바이킹의 후예가 빈란드라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게 지금 아메리카예요. 그러니까 바이킹의 후예가 노르웨이잖아.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에 바이킹인데, 노르웨이 쪽에서 막 어떤 독재자가 난동을 피니까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아이슬란드에서 좀 사는 거야. 아이슬란드. 근데 여기에서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혈질이라서 사고를 많이 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랜드로 유배를 간 거야. 우리로 치면 뭐 강화도 뭐 이런데요. 근데 유배지에서 한 7년 살았는데 여기 생각보다 살만해. 근데 유배가 끝나고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야, 형 괜찮으니까 나랑 같이 갈 사람 가자고 해서 이제 몇 명 모아서 가서 여기 정착을 한 거야. 그린랜드. 이게 아이슬란드. 이거 월드컵에서 잘 알아.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근데 에릭의 아들 에릭손.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끝에 가서 무슨 손이 많잖아. 손이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에릭의 아들 에릭손이 또 탐험을 해서 빈란드를 발견했는데 그게 이거예요. 아메리카. 500년 전에 이거에 500년 전에 바이킹이 아메리카를 먼저 발견했다고. 근데 가보니까 인디안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막 맨날 인디안들이 막 화살 쏘고 막 피곤한 거야. 에이, 그냥 돌아오자. 한 30년. 근데 걔들이 만약에 빈란드, 그러니까 지금의 아메리카에서 어떻게든 사투를 했으면 무려 500년 전에 신대를 발견. 그럼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아메리카가 이거야. 아메리카가 이거야. 당나라 정화라로 한간이 200년 전에 먼저 발견했죠. 이쪽을. 알래스카 쪽을. 바이킹은 무려 500년 전에 아마도 이쪽을 발견했겠지. 근데 1492년에 콜럼버스가 발견해. 그러면 발견을 먼저 한 사람들은 있잖아, 이미. 근데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신대륙을 발견한 건 콜럼버스 이후잖아. 차이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정보화 혁명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말하는 데이터 테크놀로지 넘어간 거는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이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데이터 테크놀로지 넘어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절박함의 차이가 나지, 쉽게 얘기해서. 절박함의 차이.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로는 한계가 있다고 믿는 조직은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신대륙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걸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500년 전 바이킹처럼 굳이 피곤하게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삼성 SDS라든지 LG CLS, 뭐 IBM, 뭐 쌍용정보통신, 우리가 익히 하는 회사는 다 여기 있는 회사야. 그러니까 얘들도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신대륙이 있는 걸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걔들도 해서 그냥 그런 것도 있다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 유럽 본토에서 우리가 엄청난 영역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 우리는 저길 가서 여기서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랑 입장이 같은데 아일랜드 사람들, 아일랜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그냥 계속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대규모로 신대륙으로 사람들이 이주한 게 언제냐면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한 200년 정도 지난 17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잉글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계속 핍박했을 거 아니에요. 못 살게 뭐 괴롭히고 하는데 잉글랜드 영국 애들이 되게 머리가 좋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아일랜드 풍습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전 재산을 장남한테 물려줘요. 대신에 장남이 이제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식의 어떤 문화였는데 잉글랜드가 그걸 금지했어, 법적으로. 무조건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산 n분의 1 해라.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 그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야. 근데 내가 농사를 지어. 땅이 이렇게 있어. 어? 요만큼의 땅이 있어. 내가 죽어. 자식이 8명이야. 논이 8분의 1이 되는 거야. 세대가 한 3, 4개만 내려가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모두 막 100분의 1, 200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땅이 좀 규모가 있어야 뭐, 규모의 경제가 돼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농사를 장남이 지으면 둘째는 뭐 수도승이 된다든지, 셋째는 뭐 형님 돈 받아 장사하는 이렇게 될 텐데, 다 땅을 물려봤는데 세대가 내려갈수록 계속 쪼개지니까 그렇게 한 100년 지나니까 아일랜드 전역에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크기가 다 콩알만해진 거예요. 그렇게 작은 땅에서는 지을 수 있는 작물이 감자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모든 아일랜드 국민들이 감자 농사를 지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특정해 감자에 강한 병충해가 돌았고 그 감자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아일랜드 대기근이 일어났고 그 3년 동안 아일랜드 인구의 거의 뭐 반 이상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일랜드 본토에 있어봐야 답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좋지도 않은 배를 타고 여기 있어봐야 죽으니까 아메리카로 넘어간 거야. 신대륙으로. 그 아일랜드 덕에 지금 미국인 거야. 아일랜드 사람들이 정착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뭐 독일 사람들이 또 따라왔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사람들이 따라왔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은 저길 가서 내가 정착을 해야지만 사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지. 그러면 우리 얘기로 돌아오는데 지금 뭐 데이터 테크놀로지 잠깐 하겠지만 봐봐요. 이런 회사들 그리고 공무원 조직 대기업들은 유럽 본토에 기지가 있고 기득권이 있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입장에서 저런 게 있는 거야. 어떤 입장이에요? 당나라 입장에서 알래스카지. 당나라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구나. 경제적인 수준으로. 그러니까 피곤하게 뭐 알래스카 가서 얼음 짓고 살 필요 없고 거기 있는 인디안들하고 싸울 필요 없는 거지. 바이킹만 해도 자기들이 아이슬란드 그랜드에서 뭐 어떤 유럽 본토에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럼 필요를 못 느껴요. 필요를. 근데 반면에 콜럼버스가 이 항해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그거잖아. 인도하고 교역을 해야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실크로드로 그러잖아.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사실 문명적으로는 이슬람이 그다음 훨씬 더 잘 나갔던 페르시아 쪽이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서 인도에 가서 향신료를 사오고 이렇게 해야 상인들이 먹고 사는데 이 이슬람 세력이 세지면서 이걸 끊어버렸어. 이거를 이 교역로를. 그래서 이 교육료를 다시 뚫으려고 했던 게 십자군 전쟁인데 잘 되지도 않았지. 그래가지고 콜럼버스가 그러면은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인도를 가자 발견을 했잖아. 그래서 인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도 아니고 그 미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뭐냐면 기존 방법은 안 되는 상황이 있었고 필요가 있었고 절박함이 있었고 뭐 등등등등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유럽 세력이 미국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아니지만 분명히 달랐다. 바이킹보다 늦게 발견했고 당나라보다 늦게 발견했지만 다른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하면은 뭘 이렇게 했어.
그냥 지우기 귀찮으니까.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 다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자, 이거야 뭐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이거예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발생하면,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소스의 80에서 90%는 인터넷이죠, 결국. SNS나 웹페이지고, 나머지 10에서 20%는 센서야, 센서. 결국에는. 근데 우리 회사만 해도 지금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팀이 주로 관심 갖는 건 인터넷 데이터죠, 어쨌든. 그러니까 뭐 크롤링도 하고 문서에서 데이터를 뽑아야 된다 파싱도 하고 하겠지만, 근데 향후에는 센서를 통한 데이터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센서 자체를 우리가 맡긴다는 뜻은 아니고, 그걸 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걔들의 또 표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그쪽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보고할 수 있어요. 그건 좋습니다. 어차피 데이터가 오면, 예전에는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가 사람 인포메이션을 추려서 그걸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하자는 거는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이걸 인공지능 이용해서 뭔가 분류하거나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건데,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하는 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어떤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자동차에 베어링 있을 거 아니야, 안에. 베어링 회사야. 그러면 기존 베어링보다 더 싼 베어링을 만들 테고, 기존 베어링보다 뭐 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핸들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회전이 잘 되는 베어링을 만들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기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베어링을 더 잘 만들지 못 만들지 비슷한 거야.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대하는 방식도 비슷한 거고. 근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 테슬라 같은 회사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기계 산업이 아니고 전기 산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뜯어보면은 전기 충전지를 드러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베어링 기술하고 전기 자동차 기술은, 앞에 거는 그 해당 분야를 그대로 냅두는 상황에서 일부 개선하는 정도의 접근을, 뒤에는 아예 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T를 DT로 하는 거는 없던 서비스가 생기는 거고, 기존 서비스를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5가지 분야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고, 그걸 찾는 과정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이런 접근 덕분에 없던 게 가능하다든지, 기존 게 뭐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수준의 혁신을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잠깐 언급하긴 많은데, 구글하고 야후의 싸움을 보시면은 20년 전에 닷컴 거품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블록체인 거품은 일도 안 해요. 작년에 블록체인 하겠다고 뭐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돈도 많이 대고 하는 거 이상으로, 20년 전 1998년 99년에는 그때 뭐 용태명이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지만, 어땠냐면 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하나 딱 적고, 인터넷 주소 www 어쩌고 좀 닷컴을 만들겠다고 투자자들 투자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생긴 회사의 90%는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근데 그때 생긴 회사 중에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와서 보니까,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어떤 회사가 구글이 되고 아마존이 되냐면, 제대로 한 기업. 제대로 한 기업. 막 급하게 한 기업이 아니고, 막 여기저기 뭐 엄청나게 항공기전 포장을 잘한 기업이 아니라, 꾸준히 어떤 비전을 보고 제대로 한 기업은 그렇게 돼 있고. 그럼 봐봐요. 구글이 왜 야후가 구글보다 훨씬 컸다고, 20년 전에. 야후는 완전히 맛이 갈 때 구글은 이렇게 됐냐면, 구글은 이미 20년 전에, 무려 20년 전에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야후는 인터넷 데이터를 사람을 동원해서 분류했잖아. 그래서 디렉토리 서비스라고 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 거기 클릭해보면 야구, 축구 이렇게 있고, 야구를 보면 프로스포츠, 아마스포츠 있고, 뭐 프로를 누르면 메이저리그, 뭐 한국 프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분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포메이션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되게 보기가 좋아. 근데 야후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못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옥석을 자꾸 놓치는 거야. 실제로는 되게 중요한 웹페이지인데 사람이 그렇게 분류하는 과정에서 놓치면은 검색 어떤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근데 반면에 구글은 어떻게 했냐면 구글 랭킹 시스템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포메이션을 분류하는 게 아니고 얘들 논리는 아주 심플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봤거나 많은 사람들이 참조를 걸었던 웹페이지는 뭔가 가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게 상위 단이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 개념이 분명히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구글의 처음 검색 결과는 되게 엉성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게 위에 있고. 그런데 구글이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구글에서 찾아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럼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글의 성공을 구글의 어떤 뭐 특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려 20년 전에 데이터 테크놀로지 접근을 한 거야. 야후는 20년 전에 여전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했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럼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아주 하위 단위 기술을 잘하는 회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왜 우리가 회사 여건 이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교육에 투자를 하냐면은 뭐 경영대학원도 보내고 무슨 대학교도 보내고 외부 교육도 틈만 나면 보내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를 우리가 남들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더 바른 좀 제대로 된 길을 찾아내고 우리가 그런 투자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년 지나서 보면 구글이 그렇게 한 게 별게 아니잖아. 야후가 사람 300명을 동원해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동안 구글을 그냥 랭킹 시스템으로 이렇게 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지만 20년 전에는 구글이 그걸 했다는 거는 구글 창업자들끼리 그 초기 멤버들끼리 계속 그런 고민을 했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구글 사이트가 사람이 분류하지 않고 컴퓨터가 어떤 중요도를 계산해서 페이지에 노출했더니 불만이 막 들어왔겠지. 왜 이런 엉터리 결과를 매뉴에 주냐. 그리고 뭐 너무 검색 결과가 복잡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설득하기도 하고, 막 우리도 야후처럼 저렇게 또 분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의도 있었을 거고. 지금에 보면 구글 방식이 당연한 거지만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자기들끼리 앞으로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사람들이 이해 못 해주지만 해야 된다 뭐 이랬을 거고. 자꾸 우리 얘기로 돌아가요. 우리가 딥러닝으로 이것저것 막 해보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안 믿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되냐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좀 절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거짓말 해서 안 되니까 우리가 또 사람들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20년 전에 구글이 저걸 했을 때 겪는 그런 식의 일인 거죠. 자, 그럼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은 한 몸이야, 한 몸. 우리가 굳이 팀명을 빅데이터 팀, 인공지능 팀이라 지은 이유가 뭐냐면 한쪽만 생각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인공지능 덕에 쓸모가 있어진 거고 인공지능 기술도 빅데이터 덕분에 드디어 뭔가 밥값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 나온 지 한 80년 됐는데 지난 70년 동안에는 계속 사기만 쳤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적당히 많은 사람들 인공지능 되게 안 좋게 봐. 본인들이 20대 30대 때 인공지능이 기대감과 왕창 주고 실제로 한 일이 없는 걸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은 인공지능이 막 뭔가 하고 있는 걸만 보고 있어서 하지만 40대 이상은 과거에 얘가 엄청난 기대감만 주고 실제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 너무 많이 봤거든. 근데 그때랑 지금 뭐가 다르냐면 빅데이터가 이렇게 한 축에 붙어준 거야.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이런 건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여기 있어요. 우리 팀하고 관련된 거. 그리고 이것도. 자,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좀 하게 됐는데, 잠깐만. 네, 제가 하여튼 좀 빨리 할게요. 하고 싶은 거. 자, 이거는 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이지만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올데이터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발생하는 데이터를 거르지 않고 일단 다 가지고 있다. 그걸 인간의 판단력이 아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활용하겠다. 올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니까 많이 너들 오해하는 게 데이터가 많으면 빅데이터는. 그러니까 여기에 철학은 뭐냐면 왜 사람이 거르느냐는 거야. 데이터를. 왜 네가 뭔데 왜 인포메이션을 분류해버리냐고. 발생하는 올데이터를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 크라우드에 저장은 돈도 많이 안 들고 어쨌든 머신러닝으로 결과를 낼 수 있고. 근데 이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이성적 판단 능력에 대한 가시는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서구 애들이 산업혁명의 결과 뭐 비행기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하면서 얘들이 자만에 빠졌어.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성과들을 냈거든. 그러니까 그 유럽 애들의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동양 애들 니들은 아직 이런 이성적 판단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식민지를 삼고 가서 가르쳐줄게. 이게 계몽주의. 아주 오만한 생각이거든. 근데 실제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서양 애들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대해 엄청난 가진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좀 생각이 트인 사람들은 동양 사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IT가 DT가 됐다라는 거는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대한 가신을 많이 하는 문화나 조직은 여전히 IT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고 아니다. 인간이 편견도 많고 판단이 정확하지도 않고 놓치는 것도 많다. 라고 믿는 조직이 DT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다루는 데이터의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말이지 건경 프로젝트로 보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그쪽 분야 전문가들 이렇게 딱 보고 막 인간의 판단 여기는 지진 취약하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방식은 뭐야? 그럼 당신 판단력 잠깐 내려놓고 데이터로 봤더니 여기가 위험해. 여기부터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거야. 그러면 제가 그 얘기하는 그 두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계속 고민해보니 인공지능이 아니고 인공감성이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특히 하는 행위는 인간의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성과 감성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성적 판단. 너 뭐 드시고 싶대요? 커피요. 왜 커피입니까? 나는 하루에 커피를 2잔까지만 먹기로 했는데 오늘 한 잔밖에 안 마셨으니까 한 잔 더 먹을 수 있으니 커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성적 판단이고 커피요 녹차요. 커피요. 왜요? 그럼 모르겠고 커피 먹고 싶어. 이러면 감성적 판단이에요. 근데 감성적 판단을 찍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고 수많은 기억이 있잖아.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커피를 마셨을 때 말로가 좋지 않았어.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녹차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괜히 기분이 얹잖아. 그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사람 알고 보면 나를 디스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표현이 안 좋게 느껴지는 거야. 감성적 판단.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감성적 판단을 그러니까 내가 10개 판단했으면 그 중에 5개는 감성적 판단, 나머지 5개는 이성적 판단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내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자기 입으로 감성적 판단이라고 한 거는 분명히 감성적 판단이야. 근데 자기 입으로 이성적 판단이라고 말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을 알고 봤더니 감성적 판단. 실제로는 사람의 판단 10개 중에 이성적 판단 2개밖에 안 돼. 8개는 감성적 판단이야. 이 8개는 토론과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자체거든. 그 사람의 경험에서 그 사람이 방탄소년단이 좋은 거야. 얘가 왜 좋냐고 물어보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되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취향이고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에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또 그게 싫은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진을 빼.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정치적 성향.
어떤 사람은 한나라당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민주당 지지하고 이성적으로 설득하죠.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 내가 한나라당 지지를 얘기하죠. 사실은 감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왜 민주당을 지지하고 왜 자유당을 지지하는지 자기도 몰라. 막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 얘기,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 삶 속에서 그걸 좋아할 만한 이유가 싫어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부모가 아니고서야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다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근데 이제 오히려 요 영역에서만 토론이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건 얼마 되진 않아. 그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공지능이나 불리는 놈은 이거를 흉내내는 거야. 봐요. 머신러닝 생각해봐요. 이런 케이스일 때는 고양이야. 이런 케이스 때는 강아지야. 이런 케이스 때는 외계인이야. 그리고 수만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훈련시킨 다음에 새로운 걸 딱 주면 고양이네 이거잖아. 어? 이런 케이스 때는 커피를 200점 맞아. 이런 케이스 때는 커피를 안 마셔. 그걸 가져서 훈련시킨 다음에 무슨 케이스를 주면 이 사람 커피 안 마신 것 같은데 이거잖아. 어?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20년 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따라했었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 부른 거야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인간의 감성적 판단을 따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시사점인 게 아니 인간의 감성적 판단보다 컴퓨터의 감성적 판단이 왜 더 좋을 수 있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기억력은 매우 제한적이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중에 아주 극소수만 장기 기억에 넣어. 근데 그것도 만약에 무작위 샘플로 내가 장기 기억에 넣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선택을 해버려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기억만 기억을 하고 아닌 거는 버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소수의 기억조차도 왜곡이 돼.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되죠. 그걸 기반으로 감성적 판단을 하는 거야 사람은. 근데 컴퓨터는 그렇진 않다는 거죠. 발생하는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그걸 기반으로 감성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적 판단보다 좋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인공감성의 시대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과거의 경험, 나의 경험 또는 옆에 사람들의 간접 경험, 책에서 읽은 경험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감성적 판단을 하는 이런 걸 컴퓨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고 인간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가치 판단. 어떤 게 옳은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막 맨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애들이 다 잘 살았어. 그런 케이스가 훨씬 다 부자가 돼 있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거지야. 감성적 판단을 하면 어떻게 돼? 그럼 나도 그렇게 살지 않겠어. 왜냐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너무 많이 봤으니까. 하지만 이성적 판단 영역에서 가치 판단을 보면 설령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도 그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정도를 지키면서 살겠다. 이게 이제 이성적 어떤 가치 판단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이런 걸 컴퓨터한테 맡기고 그런 가치 판단의 영역은 사람이 우리가 더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작업은 인간의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은 되게 제한적이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공감성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작업에 대해서 고객들은 항상 설명해 말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유 없이 커피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너 왜 싫은데?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유를 만들어내잖아. 사실 우리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 우리가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는 결과를 내지만 고객들은 왜 그런지 자꾸 물어보니 사실은 이런 이유로 그런 결과를 낸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만들어낼 필요도 있다. 자,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고객이 들고 오는 문제를 보면 전부 다 딥러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고객이 들고 오는 문제 상당 부분은 사실 통계로 돼. 대략 10개 중에 6개는 통계로 되는 것 같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에서 3개 정도는 이제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 뭐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서포트 벡터 모션 이런 걸로 되는 거고 나머지 한두 개가 이걸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왜 굳이 하냐면 이제 뭐 박도현 연구원이 이런 쪽에 우리 개인의 관심도 많고 공부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게 주특기인 건 분명하지만 이 전반적인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보고 또는 우리가 스스로 풀려고 하는 문제를 보고 모든 걸 다 이걸로 할 줄 알고 문제 특성에 맞게 이런 정도면 그냥 통계적으로도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딥러닝이 예전에 비해 성능이 좋아진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메일을 적었지만 예전에는 모든 문제를 다 이걸로 풀었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문제 특성을 보고 통근해도 되는 거는 통계를 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판단을 좀 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뉴럴 네트워크가 다 적용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뭐 밑도 끝도 없이 다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문제 특성을 보고 이건 뉴럴 네트워크를 들이대봐 별로 안 좋은 건 안 해. 그러니까 지금은 이기는 게임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승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 착취도 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드리고 싶은 시사점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들어와 있고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하고 있고 이거 다 알고 있다. 절박함의 차이다. 우리는 아일랜드 대기근 난민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 그러니까 저기 가서 필사적으로 정착을 하면 당장에는 뭐 이런 고생을 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유럽 본토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뭐 저 좋은 데 있대 이러고 말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올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 사람의 감정적 판단을 흉내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제는 저는 항상 이런 프레임워크로 접근해요. 고객한테 당신 문제는 이걸로 된다. 이걸로 된다. 밑도 끝도 없이 모든 문제를 딥러닝 해주겠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현실적으로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만 파서는 안 되고 이 스콥에 대해서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소양이 돼야 된다. 그게 딥러닝만 하는 다른 기술 위주 회사와 우리의 차이예요. 걔들은 이거만 했어요. 그리고 다른 딥러닝만 하는 기술 회사들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얘기를 빼고 텍스플로우가 어떻고 막 그런 얘기만 한다고. 그건 수단이야, 수단. 자, 다 넘어갑시다. 다 넘어가고. 그래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는 거는 인간의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는 거죠. 세 번째 얘기하는데 근데 고객은 항상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물어보죠. 그러니까 설득을 해줘야 되죠. 이 문제는 영원히 아마 안 풀릴 텐데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설득을 안 해줘도 되는 문제를 풀자. 왜 커피 마시기 싫은지 설명 안 해줘도 되는 거야. 내가 왜 오지안이 싫은지 설명 안 해줘도 되는 거야. 싫은 거야 그냥. 나 인터넷에서 보면서 오지안 병역특례들이 문제사무사들의 글을 보면서 논리적이지 않아. 그냥 꼴보기 싫은 거야. 나 군대생활 빼기 쳤는데 저거 가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군대는 배 아픈 거야. 그냥 솔직하게 그래,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건데 근데 대중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명해주고 설명해야 되는 문제는 좀 피하고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설명을 좀 안 해도 되는 문제를 하고 있고 이게 중요해.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문제. 뭐 핵융합, 밑자화석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스 지니데이터가 편의점 얘기를 했는데 기존 방법으로는 지금 마땅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대를 하는 거고 뭐 그리고 캐드 도면 문제도 기존 방식으로는 사람을 많이 쓸 때 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러면은 뭐 여기 듣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저희 회사는 우리 회사는 스티븐 잡스가 사실 mp3 플레이어는 우리나라 코온이 더 잘 만들었고 그 당시에 스마트폰 자체는 아직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전 세계 폰 자체는 제일 잘 만들어요. 그러면 잡스가 한 건 뭐냐면 이 기술로 인류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더 좋은지 이걸로 인간의 삶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계속 이런 세미나 시간도 받고 뭐 좀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봐봐요. 자, 내 친구 이렇게 중국이 왜 축구를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중국은 송나라 때 과거 시험이라는 게 그때 생겨가지고
중국에서 고위직으로 가려면 정해진 경전을 정확하게 외워서 오타 없이 적어내는 걸 잘한 사람이 이제 요직에 가는. 그러니까 중국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창의력이 없어. 베끼는 거 진짜 잘하잖아.